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을 떠나 경기도로 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실업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고향 부산을 떠나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경기도 SC 제2동에 위치한 M오피스텔을 숙소로 배정받아서 혼자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겪었던 소름 돋는 일을 써보려고 합니다. 2013년 9월쯤에 저는 회사에 실습을 나왔고 여러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잔업은 20시까지. 잔업이 끝나면 오피스텔 같은 층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형들과 술도 한 잔씩 기울이곤 했었습니다. 형들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별 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이듬해 1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 불을 켜자 문 안쪽에 중국어로 된 전단지 2장과 중국어로 써진 포스트잇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거든요. 문 단속을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오토도어락이라 그럴 리도 없고 분명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흔적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같은 층에 사는 방글라데시 형들 방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형들 3명과 저는 제 숙소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방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현관, 거실, 작은 방, 복층까지 싹 뒤져봤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흔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복층에 짐을 놓아둘 뿐 자주 들락거리지 않았는데 구석에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6mm 반삭을 하고 지냈기에 제 머리카락이 아니란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평소 워낙 게을러 복층 청소를 대충 했던지라 이전 세입자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 딱히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기에 형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집 청소를 한번 하고 샤워도 하고 노곤노곤한 몸을 이불에 뉘었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분명히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그 뒤에 현관에 불을 켰을 때 문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방글라데시 형들을 데리고 왔을 때 현관 불은 꺼져 있었고 저는 다시 현관에 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지나친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제가 퇴근한 직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집안은 더 이상 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날 하루는 방글라데시 형들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차를 내고 3달간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새 원룸을 구해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청소하면서 중국어로 된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모두 버려버렸고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없어서 신고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 방만 옮기고 이 일은 깔끔하게 묻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달 회사를 더 다니다 군대 때문에 다시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5년도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또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형들을 부르러 가지 않고 혼자 안에 들어갔으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동료. 영감을 지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종종 귀신을 보곤 했다는 그녀지만 자주 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심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일 중 하나였는데 그날 장례식은 밤에 자다 심장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장례식이었어요. 당연히 부인의 황망함과 슬픔은 엄청났고 장례식장에 달려온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아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죠. 너무 어려서 아직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딸은 쓰러져 우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고요.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식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그 분위기는 참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이유는 죽은 당사자가 자기 장례식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는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죽은 사람 넷 중 하나는 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은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 못하는 듯한 얼굴을 한 채로 제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사진. 쓰러져 오는 아내, 장례식장에 몰려온 친척과 친구들의 침통한 얼굴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이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 듯 점차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어갔다고 합니다. 동료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그저 명복을 빌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죽은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처럼 절망을 맛봐야 한다는 것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고 싶은 내게는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 나의 첫 번째 집. 평수는 16평으로 아파트에 드디어 내가 모은 돈으로 생긴 집이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더워진 탓에 작은 방의 창문을 24시간 내내 열어두었다.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어느 날 작은 방에 가보니 창문 쪽 방바닥이 뭔가에 밀려 위로 솟아나와 있었다. 작은 방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실수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난 문득 장롱 위를 올려다봤는데 전에는 없던 작고 네모난 박스 하나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다. 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상자 안에는 상자의 구멍이 뚫려 몰래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캠코더 하나와 이상한 기계와 수많은 선들로 가득했다. 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캠코더를 재생시켜 보았을 때 예상대로 캠코더에는 내 모든 생활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다. 이 캠코더를 설치한 범인의 얼굴도 함께 녹화가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범인은 여자였으며 설치하는 도중에 계속되는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 난 급하게 옷을 입은 뒤 캠코더를 챙긴 후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렇게 사고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벗고 대충 씻은 뒤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그때 난 무언가가 계속 걸리고 어색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버렸고 난 온몸이 경직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히 잠그고 갔는데 지금 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쯤 장롱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난 범인이 여자인 걸 알면서도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장롱문 틈 사이로 숨소리는 계속 들렸고 나는 자는 척하며 도망칠지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는 이야기했다. 안 자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번째 이야기, 머리 없는 사람.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친구분이 겪으신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저희 아버지와 친구분은 동업으로 잠시 낚시터를 개업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은 낚시터는 인적 드문 저수지나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아저씨는 경기도 오산에 낚시터가 있었는데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낚시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아버지는 바깥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싫다 보니 노상방뇨를 하기 위하여 후레쉬를 갖고 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낚시터로 가려는데 갑자기 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화들짝 놀란 아버지는 후레쉬를 그쪽으로 비추어 보았고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체로 산 정상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놀라서 바로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해요.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평지도 아닌 산 오르막을 물구나무를 선체로 올라갈 수 있냐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아버지께서 감기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저씨 혼자 낚시터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었고 담배나 한 대 피려고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또다시 파바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흠칫했을 때도 똑같이 또 파바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주위가 어두워 잘 안 보여서 산짐승이거니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파바바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더랍니다. 기분이 이상해진 아저씨는 몽둥이와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후레쉬를 비추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산 정상을 향해 마구 뛰어가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버지 친구분도 그 광경을 보고 난 뒤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지셨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완치하시고 돌아오신 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몽둥이와 후레쉬 그리고 부적을 들고는 그날 밤에 산으로 향하셨다고 해요.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쪽에서 무언가가 이쪽으로 달려오더랍니다. 두 분은 너무 놀라 도망치는데 고의인지 우연인지 아버지께서 그쪽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았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낚시터를 인수한 뒤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너무 궁금해서 그날 뭘 봤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이야 후레쉬 비쳤을 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손을 허공으로 마구 휘저으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더라. 5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어느 강. 우리 외삼촌은 수영에 타고난 끼가 있으셨기 때문에 수영선수를 준비 중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캠프로 강원도의 어느 강으로 가게 되었어. 외삼촌 친구들과 얕은 물 주변에서 한참을 놀다가 저 멀리에 뭐가 보인다고 외삼촌이 말했고, 내가 가보고 올게, 너희들 잠깐 놀고 있어봐 하시면서 저 멀리 깊은 곳을 향해 수영해서 가셨어. 헤엄쳐가는 물줄기가 점점 세졌지만 저쪽에서 사람이 구해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외삼촌은 구해야겠다고 맘먹고 물살이 센 곳으로 갔는데 그 팔은 온데간데 없고, 팔이 보였던 곳 주변에 잠수해서 보니까 저 멀리서 검은 풀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것이 보이더래. 이상하네, 풀이 왜 물속에 있는 거지 싶어서 호기심에 계속해서 3m가량 깊이 내려가셨대. 그리고 그 해초처럼 보이는 풀을 더듬는데 외삼촌께서는 기겁을 하셨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다고 하더라. 부릅뜬 두 눈으로 차갑고 기분 나쁜 미소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을 외삼촌께서는 막 당황스러워서 눈에 눈물이 고였고, 캠프 일행들에게 돌아가 저기 어떤 물귀신이 있다며 엉엉 울면서 말했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곳에서는 실종된 여성 피해자는 없다고 판정되었고, 조사한 결과 아무런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 외삼촌께서는 어느새 중년 남성이 되셨지만 지금도 그 팔로 자신을 부르던 동작이 생생하다고 하더라. 6번째 이야기, 하숙집. 전에 살던 하숙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역세권의 학교도 가깝고 금액도 저렴했기 때문에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괴로웠던 건 배관 문제인지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 방에 들어오면 굉장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다는 것. 당연히 바닥도 얼음장처럼 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사가 올 때까지라도 일단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둘러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그때 저는 문고리 역시 헐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을 닫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인기척과 함께 문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까 문틈 사이로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여러 가지로 며칠 무리를 한 상태라 굉장히 피곤했고 단순히 헛것을 본 거라 가볍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게 사람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아서 다음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면서 사실 난방 문제도 제가 처음 말했어 라는 말을 덧붙이며 인상을 쓰시더군요. 뭐 그래도 일단 알아본다고 하며 다른 애들 오면 물어보겠다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노트 필기 정리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 사람 얼굴 2개가 열린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전에 헛것을 본 게 아니라고. 살면서 귀신 한 번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결국 전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5일 후 하숙집을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난방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양의 손들이 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난히 제 방을 휘감았던 그 한기는 굳이 난방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7번째 이야기, 옥상의 귀신. 언젠가부터 우리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옥상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우리는 정말 궁금했다. 진짜 귀신이 존재하는지 말이다. 우리는 옥상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학교에 모였고 몰래 학교에 침입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아무도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꼭 옥상에 올라가야만 했고 우리는 그 한 명을 뽑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엔 내가 뽑혔다.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 우리들은 작은 암호 하나를 생각해냈다. 만약 내가 옥상에서 귀신을 본다면 팔로 O 표시하고 못 봤다면 X 표시를 하여 날 기다리는 운동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무서웠지만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귀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냥 단지 괴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귀신은커녕 쥐 한 마리조차 없었다. 나는 운동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으로 X 표시를 만들며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귀신이 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운동장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모두 날 보더니 손으로 O 표시를 만들었다. 8번째 이야기, 욕쟁이 할아버지. 저희 집이 이사하기 전 복도식으로 된 오래된 옛날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아파트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나왔던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 아파트 끝쪽 방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손버릇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가까이 가기 힘들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던 금요일 밤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 동반 모임이 있으셔서 나가셨고 누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그날 집에는 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며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쾅쾅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현관문으로 가게 되었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켜고 누구시냐고요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끝방에 사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뜸개 같은 년, 너 여기에 있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리시냐고 다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할아버지는 여기 있잖아, 이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여기 없어요. 누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고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할아버지의 나쁜 손버릇이 생각이 났고 혹시 몰라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안전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 발목을 누군가가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눈에 보인 것은 옛날 집에 보면 밑에 신문이 들어가는 구멍으로 그 할아버지가 눈을 치켜뜨고 저와 저희 집을 미친 사람처럼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돌발 상황에 저는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닌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빨간색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네. 나와. 나와. 한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그 신문 구멍으로 우리 집을 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점점 커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집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부모님에게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저희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곰곰이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소름 돋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신문 구멍으로 분명 제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 분명 집에 혼자 있었는데 말이죠. 저에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가 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9번째 이야기, 좌부동자. 여러분은 혹시 좌부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저희 본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임신을 하였던 저는 출산을 위해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본가는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와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빠와 엄마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셨고 저는 2층에 비어있던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2층 침실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임신 후기인지라 배가 많이 불러있던 저는 잠들기가 힘들었고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몸이 아파서 그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일도 여러 번 경험한지라 저는 최대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에 집중했고 그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라 저는 그 발소리에 리듬감의 편안함을 느끼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제가 잠자기 힘들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본가는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소리를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부모님이 1층에서 걸어다니는 발소리이거나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쥐나 고양이의 소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리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싫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1층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내려온 1층에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그날 저녁 약속 때문에 늦게 돌아오신다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발소리가 들려올 때는 집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고 비몽사몽할 때 들었던지라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 맨정신에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저는 문득 허벅지에서 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때 부모님은 집 근처에 거의 도착을 하셨던지라 저는 그렇게 무사히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얼마 안 가 조기 출산을 하였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가에서 한동안 계속 산후조리를 하며 육아를 하였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생각보다 힘든 육아로 인해 저도 그 일을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가끔은 다 같이 모이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오빠와 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모두 친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 가끔 발소리 같은 게 들려.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제가 들었던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나도 그 소리 들어봤어. 라고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먼저 발소리를 들은 것은 제가 출산하기 위해 친정에 머무르기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거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맨발로 뛰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집에 서너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발소리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잊을만하면 다시 들려왔고 엄마는 그 소리의 주인이 좌부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좌부동자라 하면 집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좌부동자라는 근거는 없었지만 엄마는 별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것을 좌부동자로 생각하며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빠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모양인지 지금까지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기한 일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아이의 옷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이가 목욕하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가방에서 꺼내둔 옷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옷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으므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그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다 뒤져봐도 그 옷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난 언니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내가 이 옷 여기다 놨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에 찾아 헤매던 옷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거실에서 대각선 앞에 있는 방이었는데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진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옷은 그 방에 누가 입고 벗어던진 것 같은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누가 여기다 뒀어라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혹시 좌부동자가 장난친 건 아닐까?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생각을 해보니 정말 좌부동자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던 저를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가 조기 출산으로 위험할 수 있던 것도 그것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누나에게는 장난을 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도 엄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발소리에 관해 묻곤 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들린다고 하시네요. 우리 친정에 사는 좌부동자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사람의 발.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아버지가 새들어서 사시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일단 내가 살던 집이 좀 특이한 구조라 설명을 좀 해줄게. 내가 살던 층은 1층이었고 아버지가 창고로 쓰신다고 3층까지 빌려서 사용을 하셨어. 2층은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집이 1층, 2층, 3층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각 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존재했어. 그래서 가끔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을 통과해서 3층에 가곤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나 혼자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나는 3층이 필요가 없잖아. 돈도 내가 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3층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집을 살짝 개조하게 되었어. 1, 2, 3층에 연결되었던 계단 쪽을 얇은 벽을 세워 막아서 그곳으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집 구조를 바꾼 거지. 그런데 계단 쪽을 막자마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밤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처음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짐 정리를 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 성격상 그런 거 괜히 가서 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 들려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느낌상 그 원래 있던 통로 쪽에서 나던 소리였는데, 애들 두세 명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진짜 애들이 뛰어놀 때 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사실 집도 내가 계약한 게 아니어서 난 주인만 알지 위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었거든. 그래서 내가 참다가 화가 나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 2층에는 중년 부부가 살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밤에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냐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던 부부는 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나이도 먹고 집안에서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같이 매일 밤 쿵쿵댄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그런데 중년 부부는 자기들은 둘이서만 살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매일 밤 듣고 있는 소리는 도대체 뭐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오싹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내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사람 발소리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막혀있는 계단 쪽으로 가봤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 거기서 소리가 난다는 걸. 그리고 그전까진 몰랐던 새로 생긴 벽을 두들기는 소리도 거기서 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소리 나는 걸 목격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야. 집안에 있기는 무섭고, 그래서 난 집 옥상으로 가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뭐야 하면서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내 눈에 보인 건 형체 없이 무릎부터 발까지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사람의 발이었어. 난 진짜 나이 먹고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집이고 뭐고 다른 데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 그 후로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원래 있던 통로를 막아서 그런 걸까? 너희들은 내가 저런 걸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11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여자.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여튼 어릴 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저는 방학 때는 시골에 할머니 계신 곳에서 지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네 형 누나들과 놀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형 누나들이 저희를 불러두고 저기 위에 있는 집에서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집은 폐가 왔습니다. 얼핏 기억하기로는 2층 전원주택으로 빨간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방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덩굴들이 담장들을 다 감싸고 있었지요. 크기도 매우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우리 코찔찔이 친구들과 저는 아이스크림을 위해 후레쉬를 챙겨서 그 집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철문 열리는 소리가 끼익 소리가 들리는데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집문을 여는데 생각보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반도주 한 것처럼 그냥 생필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냥 출근했다가 그대로 집에 오랫동안 안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할 정도로 물건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을 열었는데 물건들이 다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막 쌓여 있다 보니까 깨끗한 물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TV 옆에 거울에 눈이 가더라고요. 왜 저걸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큰 거 가져가서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걸려있는 거울을 가져가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지요. 지금은 친구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친구들한테 아무개야 이리 와봐 하고 거울을 빼려고 씨름하는데 친구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제가 문을 쳐다봤는데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아 하고 말을 거는 순간 애들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 애들 놀래서 그 애들을 따라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렸죠. 애들한테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데 애들이 울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형 누나들도 왜 그러냐고 달랬는데도 막 울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형 누나들이 아이스크림 사주고서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말소리를 듣고 애들이 방문을 열고 후레쉬로 저 있는 데를 비췄을 때 본 것은 거울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형체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직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시간이 흘러서 만약 그때 제가 거울 속 여자랑 눈이 마주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